그런데 3나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트랜지스터 보세요.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가도 이 SRAM이 차지하는 트랜지스터 면적이 더 줄지를 않아요. 이 그래프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거의 줄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를 그만큼 때려 넣었다는 거는 트랜지스터 카운트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때려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 SRAM 캐시가 많다라는 얘기는 커맨드가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 빨리빨리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미리 저 멀리 D램까지 안 가고 캐시에 단계별로 저장을 해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구조적 측면에서 A17 바이오닉이 훨씬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 발표되는 것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슬슬 다양한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도 모바일 AP 그리고 SoC로서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사용한 A17 바이오닉이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8월 초에 갤럭시 S24에 탑재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 3와 관련된 벤치마크가 나왔는데요. 해당 프로세서가 아직은 TSMC의 4나노 공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5나노 공정이죠. M4P 공정을 사용하는 스냅드래곤 8 젠 3 공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긱벤치 결과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맥북에 탑재되는 M1 프로세서의 성능과 견줄만 하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을 쭉 봐오셨던 분들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도 다들 납득을 하시긴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완벽히 이해했어, 이해 못했음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좀 첨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이 SoC AP 같은 경우에는 CPU, GPU, 뉴럴 엔진까지 다 합쳐가지고 A17 바이오닉이라는 칩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능을 체감하는 이 긱벤치라는 특별한 스코어가 있는데, 평가를 했을 때의 이 스코어가 갤럭시 24에 탑재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 3보다도 훨씬 높고, 이전에 해당하는 A16 바이오닉보다도 훨씬 높고, 심지어 이번 A17 바이오닉이 맥북용으로 들어가는 M1 프로세서, 그야말로 프로세서계의 지각 변동이었던 M1 프로세서의 견줄만 하다라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칩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무어의 법칙, 그리고 초미세 공정으로 가고 있는 5나노, 3나노 이 TSMC 공정과 함께 이 CPU, GPU 그리고 뉴럴 엔진 관련된 아키텍처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어의 법칙 하면은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이 도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트랜지스터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2년마다 더블이 된다면서 계속 트랜지스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 끄트머리로 갈수록, 그러니까 2004년, 2010년 이렇게 끄트머리로 갈수록 이 슬로프,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십니까? 원래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인텔이 이 CPU 시장을 꽉 잡고 있을 때는 그냥 클락을 계속 높이면서 펜티엄 몇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출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러면서 CPU 아키텍처 측면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아키텍처에서도 계속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정에 있어서도 10나노 이하로 가면 갈수록 TSMC조차도 이 공정에서의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배경을 잠깐만 알아두시면서 현재 A17 바이오닉에 나온 스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는 지금 8월 11일에 언노운 Z21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서 나온 A17 바이오닉의 스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6개의 CPU 코어 그리고 6개의 GPU 코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CPU 코어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코어로서 2개를 사용하고 이피션트 코어로서 4개를 사용하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클락이 3.7기가까지 히트할 수 있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아쉬운 것이 DDR5, LPDDR5를 적용한 D램을 사용하지만도 8GB가 아닌 6GB를 사용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실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찌감치 알고 있다시피 TSMC 3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N3 혹은 N3B 공정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3나노 공정을 적용한 프로세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튜브로 유명한 요 바딤 요르예프, 이분이 A17 칩 퍼포먼스를 긱벤치 6 기준으로 추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싱글 코어 기준으로 2809점이 나올 거고, 멀티코어가 7628점이 나온다. 요거는 실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요렇게 6 CPU와 GPU가 5개에서 6개로 늘렀을 때의 이 싱글 코어와 멀티코어를 예측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4나노, 5나노 공정에서의 어떤 점수가 있었을 텐데, 요런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가고 클락수를 3.7기가까지 늘렸을 때, 그리고 LPDDR5의 6GB는 또 LPDDR4 기준으로 해서의 또 기준이 다르겠죠. 요런 것들을 추정했을 때 요런 스코어가 나올 겁니다 라고 추정을 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A16 바이오닉보다 29% 싱글 코어가 더 높고 멀티코어도 19%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5나노에서 3나노 공정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클락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숫자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추가로 얘기를 했던 것이 애플에서는 이제 메탈 그래픽스 코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GPU를 평가하는 스코어가 되겠는데 이게 거의 29,425점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스코어는 M1의 GPU 점수보다 17%가 높아요. M1 같은 경우에는 25,000점 정도 받았거든요. 실제로 맥 벤치마크에 들어가서 메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점수가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M1이 3.2기가에서 돌아갔던 8코어 기준으로 돌아갔죠. 이러한 것들이 24,902점입니다. 그리고 M2까지 가더라도 31,0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M2에 육박하는 메탈 스코어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셋이 맥북에 들어가는 거에 준하는 GPU 성능을 보인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그러한 편집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던가 렌더링 할 때라던가 다양한 편집, 요즘 뭐 쇼츠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그냥 맥북에서 쓰는 것만큼의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되겠죠. 단 이러한 추정이 사실일 때를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M1 같은 경우에 그리고 M2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전에 나온 M1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나왔던 프로세서니까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다르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간 거, 아이폰에 들어간 것과 랩탑용으로 들어간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에스티메이션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또 해외 팁스터 중 하나인 나빈테크 왈라라는 쪽에서 A17 벤치마크 점수가 훨씬 더 높게 얘기가 됐습니다. 싱글 코어 기준으로는 무려 3,269점, 멀티코어는 7,666점인데요. 이전 예측 점수가 2,890점, 7,628점, 멀티코어 점수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싱글 코어가 2,890점에서 3,269점까지 올라갔다는 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니까 A16 바이오닉이거든요. 그러니까 A16 바이오닉보다 싱글 코어가 무려 31%나 증가를 했고요. 멀티코어는 24%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이 팁스터는 상대적으로 좀 유명한 팁스터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벤치마크 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사실인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8월 초에 삼성 SM S926U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 3, 그러니까 갤럭시 S24에 탑재될 TSMC 4나노 공정 M4 공정에서 사용된 그러한 긱벤치로 보이는데 이 점수에 비해서 훨씬 더 싱글코어도 높고 멀티코어도 높다라고 보이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탈 스코어 같은 경우도 29,000점이 아니라 30,000점을 넘으니까 거의 M2 프로세서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갤럭시 24랑 예상을 해봤을 때에 단일 코어에서 무려 거의 50%나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3.3기가에서 했지만 얘는 또 3.7기가니까 또 클락발이 물론 있겠죠. 더군다나 A17 바이오닉은 TSMC의 3나노를 썼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공정에서의 비교는 안 될지언정 성능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 메탈 스코어 기준으로 보면은 전작에 비해서도 36%나 빨라지니까 정말 많이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트랜지스터가 점점 미세화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공정이 점점 4나노에서 3나노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전력 이득과 성능 이득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만큼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다만 TSMC는 애플과 굉장히 견고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웨이퍼 장당 2만 달러인데 지금 17,000달러 정도로 낮춰서 얘기를 한다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의 공정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 공정을 점점 낮추면 낮출수록 저 트랜지스터 하나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웨이퍼를 만들 때 이 공정 자체의 과정이 여러 가지 많아지면서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다만 TSMC가 애플의 칩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왜냐? 아이폰이 어마어마하게 팔리잖아요. 거의 한 시리즈당 2억대 정도 팔리는데 그 말은 뭡니까? 2억 개만큼의 칩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웨이퍼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도 애플한테 좀 싸게 수율이 안 나오면은, 보통 웨이퍼의 수율이 안 나오면은 그 웨이퍼의 수율이 안 나온 만큼 나머지 불량품에 대한 것도 팹리스가 사가게 되거든요. 근데 TSMC는 애플한테 그 불량품에 대해서는 그냥 빼줍니다. 이런 형태로 빼주니까 더 싸게 쳐내는 형태로 한다고 외신을 통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M5에서 N3로 오면서 성능이나 파워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있다라는 부분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M5, M4 공정 여기에 머문다고 하면은 TSMC의 마지막 핀팩 공정에 해당하는 N3 공정, N3B 공정에 와서 굉장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요거는 A17 바이오닉과 M1 프로세서를 실제로 비교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3.6기가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유출된 걸로는 3.7기가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코어 개수가 M1이 더 많습니다. 8개로 더 많고, 그때 파이어스톰, 아이어스톰으로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A17 바이오닉이 코어 수는 더 작아요. CPU 코어 숫자가 다 작은데 기본적으로 공정 자체는 A17 바이오닉이 3나노로 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클락을 더 높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LPDDR4X를 썼던 M1과는 달리 LPDDR5로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메모리 프리퀀시도 확 올려서 지금 제공하고 밴드위드도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 개수가 더 많아요. M1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근데 이 많아진 부분이 아무래도 L1, L2, L3 캐시 상당히 많은 캐시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득을 가져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L3 캐시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SRAM 부분, 캐시라는 부분이 SRAM 부분으로 되어 있고 SRAM 부분은 원래 한 셀당 트랜지스터가 6개씩 박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트랜지스터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나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트랜지스터 보세요.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가도 이 SRAM이 차지하는 트랜지스터 면적이 더 줄지를 않아요. 이 그래프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거의 줄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를 그만큼 때려 넣었다라는 거는 트랜지스터 카운트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때려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 SRAM 캐시가 많다라는 얘기는 커맨드가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 빨리빨리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미리 저 멀리 D램까지 안 가고 캐시에 단계별로 저장을 해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구조적 측면에서 A17 바이오닉이 훨씬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M1 프로세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부 다 CPU, GPU, NPU 모두 다 공용으로 쓰는 램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LPDDR을 공용으로 쓰고 있는 라우터 자체가 짧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세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능을 낼지는 다음 달에 있을 애플 이벤트를 또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USB-C 타입도 그렇고 최초의 3나노 공정을 사용한 프로세서를 탑재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지금 팁스터 그리고 여러가지 에스티메이션이 나오는 긱벤치 스코어를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스코어를 가질 수 있는지 신규 ARM 인스트럭션 셋을 사용해서 또 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프로세서에서의 리더십을 갖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긱벤치 스코어 예상치를 보고 나니 9월 애플 이벤트 나오자마자 아이폰 15를 지르고 와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